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이 시원하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식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농림축산수산부와 전문가 얘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금 공급을 늘려주고 또 대출금리도 낮춰주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실효성이 관건이겠죠? 금융위원회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스. 시베리아의 여름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도 최근 며칠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시현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그리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반영됐고 이런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가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좋았는데요. 특별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던 대형주 업종이 중소형주군에 비해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포진됐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래소 종합지수가 코스닥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대비 26.04포인트, 1.27%, 오랜만에 1% 이상의 높은 상승세에 시현하면서 2081.2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권은행 업종 아주 좋았고 전기전자, 기계 그리고 제일모직 상승에 의해서 섬유의복 업종 등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둔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5.21포인트, 0.71% 상승하면서 739.82포인트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오를 때는 며칠간 연속적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중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PM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좀 좋지 못했던 기계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8, 대우조선이 5%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5% 정도 수준의 기계 중공업 업종들이 3% 모두 이상 오르는 그런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주말에 다시 한번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팩트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마치 해결 안 해줘라고 협박을 하던 EU에서 자꾸 협박은 했지만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투자자들의 그런 안심이 이끌어졌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리스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잦아드는 분위기인데 그럼 추가로 상승 여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본질적으로는 최근에 조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영역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중국 증시가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오늘 상당히 턴하는 모습들을 이번 주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한국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중국 보고요. 증시 또 하나, 오늘은 오르고 있나요? 네네, 지금 약 한 1% 가까운 수준의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하고 있고, 예. 6월 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반기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다가올 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장부 가치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군들 중에 올라도 되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 매수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매수세에 조금 인색했던 기관 쪽에서의 계속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6월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중대형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인데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줬던 게 바이오 제약주였는데 바이오 제약 중에서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바이오 제약주가 좀 오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종목들은 좀 쉬는 양상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종들의 상승폭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바톤을 받을 이런 업종으로서 코스닥에서 바이오 다음으로 게임 엔터가 과연 바톤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오늘부터 3일간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년께 정해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그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한 5,580원이잖아요. 걸스데이 해리가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네. 노동계는 이걸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해서 한 월 200만 원은 벌어야 그래도 2인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동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최저임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 여기가 노동자 대표 9명, 기업 대표 9명,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네. 총 27분이 모여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매년 이 노동자 대표하고 기업 대표는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 서로 회의장 팍 차고 나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공익위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공익위원들은 정부 의견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내수 경기 살리려면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소비를 근본적으로 늘리는 게 이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 좋아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올해는 좀 많이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하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은 있는데요. 네. 그래도 노동계에 희망하는 10,000원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 10,000원이 좀 급진적이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벌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데 네. 근데 사실 이 최저임금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거 안 지키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내면 보통 해결은 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최저임금 문제로 사법 처리된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저임금 제대로 좀 지급하세요. 이렇게 시정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악덕 가게 주인이다. 그럼 평소에는 일부러 안 주고 버티다가 별 문제 제기도 없고 안 걸렸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미안하다 이러면서
뒤늦게 최저임금 네. 지급하는 사실 그런 관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진정 내는 것도 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 물론 법에는 지금 최저임금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네. 처벌하는 사례가 워낙 많지가 않으니까 법이 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 근로감독의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 호랑이가 된다 이렇게 지적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가 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요즘 저금리 때문에 네. 돈을 어디다 넣어놔도 거의 그냥 제자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적금금리가 이제 0%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네.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적금이라도 하나 넣어야 뭐 남는 게 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좀 많이 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낮아서. 네, 한국은행이 예. 기준금리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니까 최근에 은행들이 적금금리를 0.8%, 0.9% 이 정도로 떨어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물론 아직 1%대 턱걸이하는 금리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금도 아니고 지금 적금금리가 그런 거니까 네. 이거 돈을 은행에 계속 넣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도 꿈쩍 안고 있는 금리들이 있어요. 뭘까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금리. 이건 여전히 지금 법정 최고 금리인 34.9%. 이걸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좀 낮추겠다고 그렇죠. 했죠. 이걸로 예. 지금 금융위에서 그나마 5%포인트 낮춘다. 그래서 그나마 예. 좀 이게 또 카드사라든가 캐피탈 회사들의 그 현금 서비스 금리도 20%대에서 거의 떨어진 게 없거든요. 여전히 높죠. 네, 예. 이게 그래서 뭐 정부도 지금 각종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좀 낮추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었던데 네. 뭐 금리가 변동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꼭 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네. 부작용을 좀 어떻게 줄일까 이런 보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업계에서는 금리를 뭐 지금 25%까지도 낮추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오히려 자기들은 대출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긴 높아요. 근데 이 관련돼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층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좀 심각하던데요. 예. 코리아 크레딧 뷰라고 하는 신용평가 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소득 1분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로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네. 끝에서 20% 내에 드는 예. 이 저소득층의 경우는 과다 채무자의 비중이 지난 3월 기준으로 27%를 기록한 것으로 3분의 1 나타났다. 정도 되는군요. 네. 예. 이 6년 전에는 7.4%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한 4배 정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 네. 이 과다 채무자라는 게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빚이 60% 이상 된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1분위 사람들의 지금 월 평균 소득이 한 69만 원 정도 되니까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4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생활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남는 게 지금 뭐 3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게 소득 1분위 저소득자들과 달리 소득 2분위 3분위자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은 이 과다 채무자 비중이 6년 동안 별로 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의 생활고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은행권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대부업체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것을 주로 이용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렸는데 소득은 적고 금리는 높으니까 빌린 돈 막으려고 또다시 돈을 빌리는 이렇게 돌려막기가 네.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정부 서민 금융상품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오늘 정부가 이 서민금융 지원 연간 한 1조 2천억 원씩 더 쓰겠다 이런 발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의 빚을 돌려막는 이 부분 네, 이걸 네. 좀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될 텐데 네. 그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증시 오늘은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제가 지금 옆에 신문도 두고 있지만은 상하이 주가 지수를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참 무섭게 오를 때도 무섭고 떨어질 네. 때도 무서운데 지난 한 주 동안 13% 이상 급락했거든요. 한 주 동안에. 네. 네.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중국 내에서 지금 목숨을 끊은 이 개인 투자자가 30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충격파가 큽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증시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거의 2배 올랐으니까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펀드 투자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이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중국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괜찮다고. 네. 예. 이게 사실 잘 나가던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느냐. 네.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신용대주거래 잔고가 중국에서 2조 4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26조 원 수준입니다.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중국의 증권사 자기 자본의 4배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니까 중국 증시가 과열 상태에 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중국에는 뭐 얼마 전에 어떤 보도도 있었냐면 중장년층이 이 객장에 있는 것뿐 아니라 10대들까지 증권사에 몰려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을 정도로. 진짜요? 주식 투자 열풍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증시가 좀 거품이 심했다 이런 진단에는 대체로 좀 일치하는데 그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중국인데 당분간 조정 좀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년 같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중국 펀드나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바짝 수익률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하루 다르게 많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하니까 참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중국 펀드에 돈 넣어놓으셨어요? 안 넣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요. 그중에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무인 택배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데요. 제가 없는 경우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이도 학교 가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맡길 때도 없고 한데 그렇다고 밖에다 놓고 가라 하기에는 분실될까 봐 걱정되는데 무인 택배함에 놓으니까 택배 기사님도 편하게 놓고 갈 수 있고 저녁에 와서 제가 편할 때 아무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으니까 분실될 염려가 없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요. 빈 사물함에다가 놓고 가면 비밀번호를 그분이 설정해서 제 문자로 찍어주면 제가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선 찾으면 돼요. 이용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리하고 분실될 염려도 없어서 안전하고 단점은 택배함이 규격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큰 물건은 이용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죠. 그럼 관계자를 만나서 무인 택배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인 택배함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집에 없는 시간이 많고 맞벌이 부부나 이런 그 독신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편리성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나요? 2014년도 2월에 했습니다. 이용할 때 좀 주의점이 있다면? 공용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1세대 1라커를 공급하는 부분은 아니거든.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가 그날 도착하면 최소한 3일 안에는 찾아가 주셔야 그게 택배 회전율에 대해서 다른 이웃분들도 사용을 하는데 용이하거든요.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무인 택배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가뭄에 말라가는 채소, 수급 비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2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죠. 이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채소 도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마트에서도 채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채소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얘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의 김광수 교수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의 김세진 사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은데요. 채소가 도매 가격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채소가 좀 많이 오르고 도매 가격 얼마나 뛰고 있나요? 네, 금년 상반기에 좀 가뭄 피해도 있지만 저희가 재배 면적도 일부 감소되고 있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가요? 양파나 배추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워낙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재배 면적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평년과 대비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품목들이 이제 배추, 양파, 대파, 양배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당 2,358원 정도 되고요. 지금 요게 이제 평년 대비 한 57%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키로당 1,320원으로 평년 대비 한 7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무, 고추, 오이, 당근,
그 닭고기 같은 경우는 평년과 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르고 있는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것들을 또 거의 자주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현재 그러면은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좀 재고를 갖고 있어서 풀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쌀이나 감자, 콩과 같은 식량 작물은 그 수급상에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집중적으로 커지는 시기에 고온이나 가뭄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수확이 완료된 현재 수확량이 한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랭지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이나 정식을 해야 할 5월, 6월에 가뭄이 오다 보니까 파종과 정식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제 7, 8월에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행인 점은 6월 15일 주간하고 6월 20일 어제 강원 영서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가 한 30에서 40mm가 내려서 일부 이제 정식 지연들이 해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우선 수급상 문제가 우려되는 양파나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매 비축 물량을 확대를 해서 출하량이 부족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약 재배 물량이 한 22만 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매 비축 물량을 8,000톤 가량을 가져가서 그 출하량이 부족한 시기에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량이 부족할 걸로 우려되는 양파 같은 경우는 저율관세 할당 물량을 조기 도입해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경우는 수입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율관세 할당이라는 게 일정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낮게 매겨서 가격을 낮춰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수급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을 해서 네. 최대한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식품부 원희산업과의 김세진 사무관이었고요. 이어서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김광수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가뭄이 참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강원도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 짓고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가뭄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죠? 예, 제가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네. 제가 기상청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한 50년 동안에 가뭄 강수량 조건이 어떻게 했는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강수량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게 한 200mm 이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조건이 나온 경우가 1968년, 1988년 이 정도 해서 이 몇 년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아니면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5년 만에 처음의 가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맞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전화가 좀 지직거리는데요. 예. 혹시 이동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 연구실이 아마 예. 신호가 좀 약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가뭄이 거의 5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가뭄이 언젠가는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식물들이 성장을 해야지 될 것들이나 수확을 해야 될 것들에는 악영향을 주잖아요. 예. 이게 좀 채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좀 식물체마다 좀 반응하는 반응하는 경향들이 달라서 네. 또 가뭄 조건이 되면은 이제 보통 기공을 닫고 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광합성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집이 작아지던 형태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배추나 양파나 이런 일반적인 식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몸집만 작아지는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일정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식물체 내에 뭐 단백질들이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물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뭐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과실류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가뭄 조건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좀 더 빨리 그 종자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을 빨리 피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다시 뭐 그 악조건이 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수정이 안 되고 이래 돼서 과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잎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꽃이 많이 빨리 피게 되면 또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양뿐만 아니라 품질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채소, 과일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예상을 아주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쎄요, 그게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상청에서 그 장기 예보한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 장기 예보를 한 게 지난 뭐 4월쯤에 이제 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그 6월쯤에 그 강수량이 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게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계속 그 장기 예보라고 하는 뭐 예보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다 6월 달에는 뭐 비슷하거나 적을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보는 제공되는데 실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가뭄이란 조건에 대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기상 정보를 좀 더 좀 정확하게 또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거를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중국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강수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세계 유명한 저널에다가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럼 뭐 비가 그쪽으로 가나요? 뭐 이제 비가 이제 많이 그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그 공간적인 패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변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랄까 이 3개월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이 농작물의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회에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농작물 자체라기보다 이제 농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농작물이라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뭐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키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작물을 언제 어디에서 심을지를 결정해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나는 뭐 올해는 양파를 심어야지. 올해는 뭐 마늘을 심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민 그 개개인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 그 국가 규모로 봤을 때 그 재배되고 있는 어떤 양들이 또 그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기상 조건들도 역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같이 이렇게 가뭄이 오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가뭄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작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였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의 저자입니다. 허주일 발명가 모셨고요. 특허를 통한 재테크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 재테크가 예. 그냥 제가 돌직구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돈이 될까요? 돈이 되죠. 어떤 형태로인지 돈이 되는데 네. 재테크의 기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풋은 최소화하고 예. 아웃풋은 최대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돈이 되느냐는 정말 속된 표현입니다만 짭짤할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뭐 남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제 경우에는 사업할 때보다는 짭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거래되는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 3가지 유형으로 제 특허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 특허나 판다. 라는 종류가 있어요. 아무 특허나 판다. 예, 특허증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수익화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특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특허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사업하고 연관된 특허가 혹시 없나? 네. 사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특허를 파는 개념 그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제 보다 나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 개발에 꼭 필요한 특허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주거나 이전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크죠. 실제로 그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제안서를 넣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특허를 산다기보다는 사업을 사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 그냥 사업만 사라고 하면 네. 아이디어만 뺏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특허라는 안전장치가 예. 있으니까 특허가 매개가 돼서 사업을 사게 하는 그런 3가지 유형으로 제가 특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의 경우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네네. 조금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은 이제 컨피덴셜이긴 한데 네. 예, 식품회사한테 그 식품의 제품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의 용기에 대해서 지금 특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기. 예. 예. 그 용기에 이제 식품이 담기게 되면 기존에 판매하던 방식이라든지 사용자가 섭취하던 방식도 완전히 바뀌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뀐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켓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특허에 돈 내던 그 우리나라 뭐 이런 기사를 저도 많이 써갖고 네네.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퀄컴이 상당히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허 장사로만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사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퀄컴 특허 이야기가 나오면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잖아요. 네. 애트리가 그렇죠. 전성기 때는 400억대의 기술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P 4대 강국입니다. 네 번째로 네.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GDP 반영하면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하면 세계 1위의 특허 국가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이제 개개의 어떤 제품 특허, 네. 실용 특허 수준인 게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원천 기술에 관한 특허라든지 네. 제품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그러면은 일정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지식재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지식재산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특허를 포함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 예, 그리고 네. 그 산업재산권이 아닌 또 다른 지식재산은 저작권들이 있습니다. 네. 저작권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지식재산, 지적재산이라고들 이야기하고요. 그렇군요. 예, 영어로는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그래서 IP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저작권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비틀즈 생각도 좀 네네네네. 나고요. 마이클 잭슨 예, 이런 예. 사람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틀즈 음악도 좋아하시고 예. 마이클 잭슨 물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비틀즈하고 마이클 잭슨이 저작권으로 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1985년도에 비틀즈의 저작권을 마이클 잭슨이 사들였습니다. 대략 네. 한 $5,000만 정도 인수했는데요.
그 뒤로 그 비틀즈의 저작권을 관리하던 회사가 소니 뮤직과 합병을 하면서 현재 가치는 한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엄청난 재테크라고 볼 수 있죠. 저작권은 영원한가요? 상당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가는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작권은 그 저작자의 사후 5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 예를 들면 비틀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폴 맥카트니가 건재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도 아직도 있고. 예, 저작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가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죠. 왜냐하면 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저작권이 발생하거든요. 네. 특허는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서면으로 등록을 받는 제도인데 비해서 저작권은 내가 창작 저작물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공표하는 순간 그 권리가 예. 발생을 하니까 누구나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특허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쉽다라고 지금 그나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특허 말고 실용신안, 네. 디자인 상표 얘들도 꼭 같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죠. 실용신안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실용신안 제도가 그나마 제일 잘 운용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몇 해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차이가 있다면 특허는 조금 더 고도한 것.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실용신안은 이제 구조나 형상, 조합 같은 외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하고 진보성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심사하는 네.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거의 동일한 권리로 보고 있고 다만 특허는 20년, 네.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예. 특허는 유형의 것, 무형의 것도 전부 다 등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실용신안은 유형의 것만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 네. 요거는 특허로만 출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실용신안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의 실용신안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유형,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발명했다. 그러면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도 되고 특허로 출원해도 되는데 똑같은 거를 특허로 출원했다가 거절받는데 네. 그걸 실용신안으로 되면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미묘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의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개발했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게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특허와의 차이는 20년이냐 10년이냐의 차이일 뿐인데 요즘 특허가 20년간 써먹는 특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실용신안을 권하는 편이고요. 이제 또 그 실용신안하고 특허는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우리나라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실용신안이 무심사 등록 제도라 그래서 네. 출원만 하면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증을 벽에다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폐해가 많이 생겼어요. 90년대 후반에 벤처기업들 한참 그렇죠. 버블이 있을 때 예. 그때 증 걸어놓고 투자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심사를 해보면 가치가 없어서 거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구멍이 있었군요. 예. 일본은 현재도 무심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을 거의 1년에 몇백 건도 출원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와 동일하게 저희 나라에서 대략 아마 7, 8년 전에 예. 실용신안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외에 디자인하고 상표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디자인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의장 등록이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의장 등록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림, 어떤 형태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건 모양만 조금 바꾸면 돼. 네. 피해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2년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있었죠. 네. 그래서 대략 10억 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디자인 특허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라 그래서 그냥 뭐 모양만 바꾸면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네.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핵심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표는요? 상표는
그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아, 상표가요? 예. 이거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혹은 10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연장만 하면 평생도록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허로 받았던 것을 어떻게든 상표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카콜라죠. 예. 코카콜라는 병 모양을 입체 상표로 등록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로고와 병 모양까지도 상표로 등록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특허를 양도해 주거나 특표를 통해서 그 돈을 뭐 좀 빌리거나 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특허, 재테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특허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이면은 재테크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네. 그건 사업이니까요. 이제 특허를 가지고 돈이 되게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용어를 제가 쓴 것 같은데. 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특허 양도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파는 겁니다. 근데 팔기 좀 아까우면 계약금을 받고 사용료를 꾸준히 받는 권리 이전의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IP 금융이라고 해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서 마치 부동산 담보처럼 특허를 담보로. 예, 특허를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금융기관,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을 통해서 가치를 매겨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또 활성화돼야지 특허도 많이 열리게 되고 발명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산업이 활성화해야 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의 저자 허주일 발명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방문 직방. 생생경제 내시 뉴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